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이혼한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돌아온 지 석 달. 저는 그저 좋은 할머니, 좋은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유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10년째. 서울 변두리 낡은 다가구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식당 일로 악착같이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이 집,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도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그래도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3년 전 이혼했습니다. 중견기업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고 집안일도 소홀히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결국 참다 못해 떠났죠. 손주 민우는 엄마가 키우게 됐고 재훈이는 그 뒤로 연락도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한 그릇이면 충분하지만 왠지 그날은 밥을 조금 더 했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는데 수척해진 얼굴에 재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가방을 든 7살 민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면서 재훈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잠시만 신세를 져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와 일이 좀 꼬였다고. 민우를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제발이라는 말까지 붙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재훈이와 민우는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새 그릇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우는 할머니 밥이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이혼한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게 그저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작은 집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은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와 민우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텅 빈 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났으니까요. 민우가 아침마다 할머니를 깨우러 오고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비가 늘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냉장고에 반찬 몇 가지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장을 일주일에 2번씩 봐야 했습니다. 민우는 자라는 아이라 고기도 자주 먹여야 했고 과일도 사야 했습니다. 재훈이는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한다며 집에서 컴퓨터만 들여다봤지만 생활비를 보태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민우를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전학 수속을 밟고 준비물을 챙기고 알림장을 확인하는 게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68의 몸으로 7살 아이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민우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리러 가는 일상. 당뇨약 먹는 시간도 자주 놓쳤습니다. 그래도 민우는 참 착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로봇 장난감을 보여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 모든 게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우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훈이는 곧 온다고만 했지.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일을 한다고 했지만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친구 영숙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영숙이는 민우를 보더니 웃으며 물었습니다. 손주 데리고 사니까 좋겠다고. 며느리는 뭐래냐고.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수진 씨와는 연락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재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알고 있냐고. 민우가 여기 있는 거. 재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예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재훈이는 언제쯤 독립할까? 하지만 차마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민우가 있었으니까요. 그 작은 손주를 거리에 내보낼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이미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우를 재우고 설거지를 마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순간 제 손이 굳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 수진아. 민우 잘 지내죠? 재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댁에 있다고. 응. 잘 지내. 학교도 잘 다니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유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유산이라니. 그게 무슨. 재훈이가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재훈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명예 이전 서류를 준비하고 있대요. 어머니 도장도 받으려고요.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가 제 집을 넘기려고 한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수진이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했지만 민우 엄마예요. 그리고 재훈이가 어머니 재산을 독식하면 나중에 민우한테 돌아갈 목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법적 청구. 유산 분쟁. 제 귓가에 그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공증을 받으세요, 어머니. 재산 처리에 대해서.
아니면 유언장이라도 작성하시고요. 재훈이 마음대로 못하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일까요? 재훈이가 정말 제 몰래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이제야 실체를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훈이 강문을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습니다. 재훈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재훈아, 나 지금 수진이한테 전화 받았어. 재훈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재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나중에 하자. 지금 너무 피곤해.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재훈이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저는 그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명의 이전 동의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서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직 제가 모르게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손에 든 서류가 다들바들 떨렸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뒤에서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재훈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재훈아! 재훈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했어? 내 집을? 엄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이 서류는 뭐고 명의 이전은 뭐야? 재훈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빚이 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이 많이 남았어요! 독촉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빚.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빚 때문에 제 집을 팔려고 했다니.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집을 팔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3천 때문에 8억짜리 집을 팔려고 한 거야? 나한테 얘기는 왜 안 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또 손 벌리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창피해서 몰래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싸워요? 민우의 큰 눈망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화난 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우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도, 할머니 집이 팔릴 뻔했다는 것도. 저는 민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곧 볼 수 있을 거야, 민우야. 민우를 다시 방으로 데려간 후, 저는 재훈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 나가야겠다. 내 자식인데도 믿을 수가 없구나. 빚이 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하려고 했어? 재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는 수진이한테 보내. 그리고 너는 내 힘으로 살아. 이제 내가 가진 걸 지키는 게 이토록 서글픈 일인 줄 알았다. 재훈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를 데려가라고. 일주일 후, 수진이가 민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민우의 짐을 정리해 주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로봇 장난감들, 할머니가 사준 옷들, 학교에서 그린 그림들. 석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민우는 헤어지기 싫다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우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전 남편의 행동까지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를 잘 부탁한다고. 할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재훈이는 그날 집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훈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빚은 내가 갚아줄 테니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내 재산에 기대지 말라고. 그리고 민우를 자주 만나라고. 아빠로서의 책임만큼은 다하라고. 재훈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떠난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처음 혼자 살 때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저녁마다 민우가 할머니를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건 제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들을 믿지 못하게 된 게 슬펐지만 그렇다고 속으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서툰 글씨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 밥이 그립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방학 때 꼭 놀러 오라고.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재훈이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고.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하지만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고 친구 영숙이와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고 통장도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걸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과 신뢰는 다르다는 걸. 아들을 사랑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걸.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누구나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믿음까지 끊어버리진 않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란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요구받고 때로는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내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선을 긋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세요. 그것이 재산이든 마음이든 신념이든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